자, 안녕하십니까. 자, 스토리텔링의 표현 기법.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OSMU라고 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자,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장르의 전환을 시도하는 OSMU는 컨텐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자, 컨텐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OSMU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자,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장르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자, 그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자, 매체와 장르 전환 시에 어떤 스토리텔링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자, 이것은 OSMU의 성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OSMU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OSMU의 전략과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OSMU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자, 그리고 OSMU의 서사 전략, 그리고 성공 사례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OSMU. 자, 하나의 소스를 기반으로 이 소스는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원천 소스, 거점 소스 등등 있고요. 자, 이런 소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변형하고 각색하는 것을 OSMU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소설을 통해서 만화로 만들었다가 만화가 또 성공하니까 영화로 만들고 영화가 또 성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도 따라서 성공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 원천 소스 소설로 시작했다가 다양한 장르별로 성공하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OSMU라고 한다고요. 자, 원천 콘텐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OSMU의 기반이 되는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거점 콘텐츠는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기에다가 콘텐츠를 재생산한다든지 일부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자본이 투자되어 만들어진 콘텐츠를 거점 콘텐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부메랑 효과,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었는데, 우리 스토리텔링 분야에서는 이 부메랑 효과가 거점 콘텐츠의 성공으로 다시 원천 콘텐츠까지 관심을 받는 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창구 효과, 윈도우 이펙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구 효과는 컨텐츠의 수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로 향유자와의 접촉 매체를 확대하는 것을 창구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5가지 용어를 기반으로 우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기공룡 둘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기공룡 둘리.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좀 보셨나요? 한국에서 OSMU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자, 아기공룡 둘리는 대한민국 만화가죠. 김수정씨라고 꼬마 공룡을 소재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만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꼬마 공룡이에요. 자, 1983년도부터 1993년까지 연재한 만화이고요. 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그 밖에 미디어 믹스 작품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자, 만화 잡지 보물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만화 잡지였어요.
자, 이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 잡지에 1983년도 4월 22일부터 10년간 연재가 됩니다. 빙하에서 깨어난 초능력을 지닌 아기 공룡이 한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같이 지내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려낸 만화죠. 예, 한국의 대표 만화입니다. 자, 이 아기 공룡 둘리가 한국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아기 공룡 둘리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지만 실제 주소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이라고 하는 고길동 명의의 집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고길동도 이 아기 공룡 둘리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죠. 자, 보물섬에 연재하기 시작한 이 만화가 1988년도에는 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고 방영이 됩니다. 자,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했고요. 자, 그리고 1996년도에는 얼음별의 대모험이라고 하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또다시 제작이 되고 상영을 합니다. 그 이후로 뭐가 생겨요? 우표, 문구, 완구,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만화로 시작한 것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애니메이션이 또다시 극장용의 애니메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캐릭터, 우표, 완구 등등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자, 이것을 OSMU라고 한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아기 공룡 둘리의 자, 극장판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최초의 자, 보물섬이라고 하는 만화 잡지고요. 자, 이 두 번째 사진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뮤지컬.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런 우표 그리고 다양한 완구. 만화로 시작했지만 애니메이션 자, 장르의 변화가 생겼고요. 뮤지컬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완구, 음료, 유아용품 등 약 1500여 개 이상의 상품으로 재탄생한 거죠. 아기 공룡 둘리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지금도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완구 제품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OSMU는 무엇일까? 자, 영어로 One Source Multi Us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소스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즉 하나의 소스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OSMU라고 합니다. 자, 한 장르의 스토리를 다른 장르 스토리로 변형하고 각색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것. 자, 이것들은 수익 창출 등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의 성공한 이야기를 활용해서 매체, 장르, 내용을 바꿔서 활용하고 있고요. 성공한 이야기의 휴강 효과를 활용한 멀티 유저를 OSMU라고 한다고요. 자, 하나의 소스가 성공이 돼서 그것을 매체로 바꿔서, 즉 만화였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잖아. 장르를 바꿔서, 그리고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례. 자,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자,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누구죠? 예, 영국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이 여성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써낸 자, 이 소설이
소설이 성공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영화가 성공하니까 자, 나중에 DVD로도 활용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졌습니까? 게임까지 만들어졌다고요. 자, 원천 소스, 원천 콘텐츠, 자,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별로 만들어져서 자,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OSMU라고 한다고요. 자,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포켓몬스터. 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어린 학생들은 증강현실 기반으로 포켓몬들을 지금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도 엄마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다양한 포켓몬들을 잡으러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있잖아. 그쵸? 그리고 각종 캐릭터 왕국까지 판매되고 있고요. 뭐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뭐 스티커도 판매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카드 게임도 하더라고요. 자, 다양한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탑블레이드, 뭐 겨울연가 여러분들 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입니다. 배용준이 등장했던 드라마,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겨울연가를 통해서 관광지가 만들어졌어요. 어디에요? 관광지. 예, 남이섬. 그리고 배용준의 머리 스타일, 바람머리. 배용준이 하고 다니던 스카프, 자, 목도리죠. 예, 꽈배기 목도리. 자, 이 드라마 하나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소스,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상품 유형을 전개시키는 것을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한다고요. 하나의 인기 소재만 있으면 원작의 명성에 힘입어 비용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다른 장르로, 다른 매체로 전환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이 OSMU는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품과 매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렴한 마케팅 또는 홍보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OSMU. 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로 OSMU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이야기, 나의 특별한 스토리, 자, 정리가 되셨으면 그걸 가지고 자, 우리는 나만의 캐릭터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나만의 생활신조, 나만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각화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나를 주제로 한,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나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의 소설을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상도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까지 성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예인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더 각광받고 있고요, 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자, 유튜브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만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영상이든 만화든 이미지든 사진이든 자, 이런 것들로 브랜드화 시켜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천 콘텐츠, 거점 콘텐츠. 자,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용어를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원천 콘텐츠는 자, 원소스 멀티 유즈 OSMU 자, 기반이 되는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기반이 되는 콘텐츠, 즉 그 작품 해리포터 얘기하면 알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인지도를 이미 확보한 원작,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작품,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다른 장르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영화, 캐릭터 등에 대한 파생, 상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소재를 원천 콘텐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화 또는 소설 등이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구독자들은 소설보다는 만화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소설과 만화 두 가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만화는 서사적인 내용과 뭐가 붙어요? 이미지가 붙잖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천 소스를 대부분 만화에서 가져온다라고 해요. 자, 글로만 이루어진 소설, 텍스트, 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 원천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상을 더 선호하는 현대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화가 최근에는 원천 콘텐츠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 신과 함께. 그쵸? 자, 거점 컨텐츠입니다. 자, 거점 컨텐츠는 원천 컨텐츠 스토리를 기반으로 많은 자본이 투자돼서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거점 컨텐츠라고 하고요. 자, OSMU 확장이 중심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즉 매스 미디어가 추가된 것, 거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것. 그래서 미디어 포지션이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매스 미디어와 결합이 돼서 원천 콘텐츠보다는 타겟이 확대가 되고 부가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거점 콘텐츠라고 한다고요. 자, 부메랑 효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부메랑 효과. 자, 거점 컨텐츠의 성공으로 원천 컨텐츠가 다시 관심을 받는 겁니다. 자,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영화, 드라마의 성공으로 원작 소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거죠. 자, 이 해리포터 조앤 롤링이 쓴 자, SF, 자, 만화 이야기죠. 마술사 이야기죠. 해리포터의 경우에는 영화 성공 이후 자, 소설 판매가 증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점 컨텐츠인 영화, 해리포터의 영화가 성공이 되면서 다시 원작인 원천 컨텐츠인 소설까지 판매가 증가된 사례. 자, 우리나라의 드라마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그리고 해를 품은 달 드라마죠. 드라마 방영 이후에 큰 인기가 상승되는 그러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 이펙트라고 하는 창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창구 효과가 무엇이냐? 자, 컨텐츠의 수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로 자, 향유자와 접촉 매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컨텐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표되는 매체를 다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체의 다변화. 즉
매체 특성에 따라서 콘텐츠는 변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 재창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만화를 자, 원점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화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한 원점 콘텐츠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TV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비디오로 출시되는 애니메이션, 다 비슷한 장르잖아요. 그쵸? 자, 매체의 변화를 주어지면서 컨텐츠까지 보강해서 새로운 접촉 매체 확대하는 것을 창구 효과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창구 효과 전략에 따라서 리스크와 수익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수평적 OSMU라고 불러요. 수평적, 비슷한 장르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수평적은 수평적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에 따라서는 자,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만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애니메이션을 성공했어. 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각 창구간은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고요.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점 콘텐츠의 성공 이후에 자, 이 만화가 성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른 창구로 우리가 확대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 최초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점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다양한 창구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성공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애니메이션이 또다시 성공하면 DVD로 출시하고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자, 이런 모든 과정에서 같은 컨텐츠라 하더라도 약간의 편집, 약간의 각색, 그래서 일부 재창작이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자, 일본에서 만들어진 에반게리온.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에반게리온. 자, 그러면 OSMU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수평적인 구조와 자, 수직적인 구조로 나눠집니다. 수평적 OSMU, 수직적 OSMU. 자, 두 가지 차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적 창구는 자, 유사한 장르로 매체 간의 창구 전환을 합니다. 극장, 비디오, TV, DVD. 자, 공통점이 뭐예요? 영상이 들어가잖아. 자, 기본 서사적인 내용에다가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장르끼리의 창구 전환을 수평적 창구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체 전환 시에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화 컨텐츠를 스크린에서 DVD로 창구 전환 시 영화를 재촬영해야 되나요? 필요 없다라는 거지. 반면에 수직적은요, 다른 장르입니다. 즉,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가 성공했네? 우리 게임 한번 만들어 볼까? 게임도 좋아. 자, 영화 이거 성공하다 보니까 여기 영화에 삽입된 뭐 OST, 음악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왕고류도 만들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영화, 게임, 음악, 캐릭터 이것은 각각의 서로 다른 장르잖아요. 극장, TV, 비디오, DVD는 유사하잖아. 그쵸? 자, 유사한 관계를 수평적, 서로 다른 장르를 자, 수직적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수직적은 매체 전환 시에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 자, 영화로 성공했습니다.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으로 만들 때 시나리오에서 게임 제작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수평적은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자, 리스크예요. 위험도가 높다고요. 성공할 확률이 원천 컨텐츠는 당연히 성공을 해서 우리가 영화라든지 비슷한 장르 또 다른 장르로 우리가 확장을 하지만 비슷한 장르는 리스크가 낮습니다. 즉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수직적은 성공할 확률이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수평적의 신규 시장 확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장르니까. 그러나 수직적은 신규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수평적은 자, 연차적인 창구 진입을 합니다. 즉 시간차에 의해서 창구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 영화관에서 오픈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DVD로 발매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TV에서 방송되는 거. 하나의 영화가 다양한 분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은 시간차를 서로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수직적은 시간차가 아니라 동시적인 창구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르가 바뀔수록 확대되는 것을 수직적. 자, 영화 개봉과 동시에 게임도 오픈할 수 있잖아. 영화 개봉과 동시에 다양한 캐릭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수평적의 수익성은 창구가 확대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수직적은 새로운 향유자 유입 효과로 시장 파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표는 신동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 상품 기획 중에서 주장한 그러한 표인데요. 이 그림 중에는 수평적 OSMU, 수평적 멀티 유주, 그리고 수직적 멀티 유주가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OSMU는 원소스 멀티 유주는 수직적을 얘기할까요? 수평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OSMU는 수직적 OSMU를 말합니다. 수직적. 보세요. 영화, 네트워크 인터랙티브, 캐릭터, 출판, 음악 서로 다른 장르잖아요. 서로 다른 장르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야. 리스크는 크다 작다? 크다. 투자 비용은 크다 작다? 크다. 그쵸? 그러나 새로운 장르가 개척이 되면서 부가적인 수익은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규 시장 확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수직적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즉 장르가 달라지고 스토리텔링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장르 시장을 개척해서 만들어지는 부가적인 수익들, 그것을 수직적 원소스 멀티 유주라고 한다고요. 자, 수평적인 OSM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윈도우 이펙트라고 하는 창구 효과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개념인데요. 즉 수평적은 시간차를 두고 일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 노출의 빈도, 노출의 매체를 결정하는 것이죠. 노출의 매체가 하나씩 첨가될수록 부가적인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편의 영화를 찍으면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프리티비, 케이블 방송, 페이티비, 뭐 비디오 장르가 비슷하잖아. 얘를 수평적이라고 한다고요. 서로 다른 장르, 얘를 수직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수평적과 수직적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원천 콘텐츠로 할 것이냐, 또는 어떤 것을 거점 콘텐츠로 할 것인가. 자, 이것은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다만 원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원천 콘텐츠가 인기가 없어요. 성공을 못했어. 그것을 거점 콘텐츠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 그거 나 봤어, 나 그거 책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인지도가 있는 원천 콘텐츠로 사용을 해야지만 새로운 장르로 개척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대중성 검증이 쉽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중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매스미디어와 결합시켜서 뭐가 만들어져요? 거점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짤막하게 비교했습니다. 수평적 원소스 멀티유저, 그리고 수직적 원소스 멀티유저. 자, 수평적은 뭐다? 자, 로우 리스크, 위험이 작다. 위험이 적겠죠. 왜? 수평적 OSM의 경우에는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윈도우 창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수직적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위험도가 크다라는 거죠. 왜? 장르가 바뀌니까. 장르가 바뀌게 되면 편집, 각색, 거의 창작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요? 하이 컨버전 코스트. 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수평적 OSMU는 로우 컨버전 코스트, 컨버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신규 시장 개발 효과는 적고요. 수직적은 개발 효과가 큽니다. 자, 수평적은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계열에 의해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 처음에 영화 성공했다가 자, 이것을 DVD로 만들어냈다가 이것을 다시 TV로 보여준다라는 거. 시간적인 관계가 있잖아. 자, 수직적은 장르 간의 계열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장르 간의 계열화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수직적 OSM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성공 사례 한번 볼까요? 자, 기존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원천 콘텐츠의 서사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 대표적인 예가 소나기. 자, 여러분들 소나기 안 읽어보신 분 있나요? 누가 썼습니까? 황순원의 단편 소설로 시작됐죠. 1953년 신문학이라고 하는 5월 후에 발표된 황순원의 단편 소설입니다. 내용 기억하십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소년과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들어온 소녀의 청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은 개울가, 논, 밭, 원두막 등의 자연 공간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수채화처럼 묘사된 소설이죠. 그쵸? 자, 이 소설의 콘텐츠, 원본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서 1978년도 고영남 감독에 의해서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시골로 전학 온 도시 소녀를 좋아하는 소년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하게 그린 드라마의 문예 영화가 197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영화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순원의 이 소나기를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 겁니다. 자, 이 컨텐츠를 가지고요, 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애니메이션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요. 1995년에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 2017년도에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개봉을 했죠. 마찬가지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장르입니다. 소설이 영화가 되고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DVD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 또 TV에서도 방송이 될 겁니다.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어떤 또 다른 유사한 방식, 수평적 OSMU 사례이겠죠.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원천 콘텐츠의 내용을, 서사를 일부 변형해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소설 뿌리 깊은 나무. 자, 누가 썼습니까? 작가 이정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고요. 집현전 학사들의 연쇄살인 사건을 통해 한글 창제 추진파와 반대파 사이의 대립과 음모를 글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채훈이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죠. 자, 이 소설이요, 이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석규 있네요. 그리고 누구예요? 장혁 있네요. 누구? 신세경 있네요. 자, 원래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이 장혁이 나온 이 드라마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1년도에 방영된 24부작 기획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 이전에 1983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통 사극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배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인수, 김영애, 이정길, 김영란, 자, 이런 사람들이 출연해서 찍었던 드라마 1983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 이후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다시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던 거죠. 자, 신권을 강화하려는 비밀 집단 밀본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종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무예 고수로 등장하는 채윤. 자, 무예 고수 누구예요? 무휼. 자, 누가 연기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조진우.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세종 역할 있죠. 자, 세종이 세자이던 시절 누가 역할했어요? 네, 송중기가 역할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조선 세종시대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던 작품입니다. 그 뒤로 또 뭐가 만들어지나요?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극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장르가 바뀌면서 내용 일부가 각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다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핵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은 그대로 무게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스토리를 완전 새롭게 각색하는 방식의 OSMU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춘향전. 자, 춘향전은 우리나라 고전소설이죠. 작가와 연대는 현재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라도 남원의 기생 성춘향, 자, 그리고 삽도의 아들 이몽룡과의 사랑이 전통적으로 다루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열려 춘향이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고전소설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춘향전의 고유 스토리예요. 그런데요, 요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 쾌걸 춘향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2005년에 방영이 된 미니 시리즈였는데요. 고전 춘향전을 모티브로 해서, 자, 여기서는 이 배우가 춘향이에요. 엽기 발랄한 춘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로코 드라마가 쾌걸 춘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에 춘향이가 엽기 발랄한가요? 고전적인 소설이다 보니까 되게 얌전하고 그리고 절개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자, 내용을 새롭게 각색해서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요. 춘향전을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현대로 변화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새롭게 각색해서 드라마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가요? 이번에는 춘향전이 아니라 방자전이야. 얘는 언제 개봉했습니까? 2010년도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 방자전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몽룡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해서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장면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 방자전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여기 나오는 방자가 주인공입니다. 자, 방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안타깝게 사고로 죽었지만 자, 이 배우의 이름이 뭐죠? 예, 김주혁입니다. 자, 춘향이의 역할은 누구예요? 예, 조여정이죠. 몽룡이는 류승범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였다고. 근데 방자전은 방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재해석한 섹시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각색이 된, 그쵸? 그런 영화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야기의 내용을 약간 변형시켜서 재창작해서 만들어진 OSMU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의 OSMU 사례입니다. 자,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다들 아시죠? 자, 미키마우스는 수컷의 쥐를 의인화한 캐릭터입니다.
1928년 디즈니사에서 개발한 캐릭터고요. 자, 증기선 윌리라고 하는 데뷔작에 애니메이션으로 최초 등장합니다. 데뷔 당시에는요, 이 미키가 매우 성격이 급했대요. 그리고 폭력적이었대요. 근데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아서 지금의 미키마우스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해서 12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고요. 시계, 인형,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디즈니사의 킬러 컨텐츠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포켓몬스터는 어떻습니까? 닌텐도에서 만드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포켓몬스터는 닌텐도와 게임 프리크가 개발한 RPG형 게임이고요. 그것에서 파생한 미디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일본의 포켓몬스터는 2020년 3월 현재 총 8개의 포켓몬스터 시리즈가 출시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례죠. 게임으로 시작한 게 애니메이션으로 등장, 그리고 현재 앱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OSMU 원천 콘텐츠가 인지도를 얻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유사한 장르의, 전혀 다른 장르의 OSMU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OSMU도 있습니다. 겨울연가 대표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시청률이 하이를 찍었던, 자, 이 겨울연가에는 지금 나오는 이 배용준,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최지우였죠. 자, 이 둘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등장한 것들이에요. 폴라리스 목걸이, 꽈배기 목도리, 자, 그리고 배용준의 바람머리, 자, 그리고 타로점, 자, 그리고 배용준이 탔었던 자동차. 이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자, 이런 드라마 속 소품들, 그리고요 OST 음악, 그리고 남이섬, 엄청난 관광객이 증가했죠. 드라마 대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까지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하나 성공하면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이 차고 다녔던 목도리, 의류, 안경, 목걸이, 자동차 등등이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드라마를 통해서 판촉에도 OSMU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이섬 가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겨울연가를 보고 나서 왜 남이섬을 그렇게 찾아갑니까? 남이섬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배용준과 최지우가 키스했던 위치에 동상이 있고요, 조각상이 있고, 그 이외에는 그냥 식당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남이섬에 왜 갑니까? 배용준과 최지우의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 때문에 그쪽에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다양한 판촉물도 나와 있지만 스토리가 중심이 돼서, 스토리가 핵심이 돼서 지금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 판촉물로도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아용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뽀로로와 친구들. 뽀로로,
뽀로로, 포비, 나니, 지금은 이름 다 잊었네요. 루비도 있고요. 크롱. 네. 자, 유아용 캐릭터였던 뽀롱뽀롱 뽀로로가 TV 애니메이션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었고요. 각종 캐릭터 완구 산업도 진출이 됐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완구용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만화를 기반으로 한 OSMU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만화나 소설을 원천 컨텐츠로 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연의 구조로 흘러가는 사례가 있고요. 해를 품은 달의 경우에는 소설이 드라마가 되고 연극까지 되는 사례, 바람의 나라는 만화로 시작해서 게임, 드라마까지 가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해를 품은 달, 자, 이 소설이 드라마가 됐죠. 그리고 해를 품은 달 연극까지 갔습니다. 자, 바람의 나라는 만화였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만화였죠. 자, 게임까지 등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송일국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했었던 이태원 클라스, 만화로 성공했죠. 그것을 원천 컨텐츠로 드라마라고 하는 거점 컨텐츠로 제작해서 최근 드라마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듯 OSM의 중심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소설, 영화, 연극, 게임, 음악,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완구 등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OSMU를 이루기 위한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심으로는 스토리텔링이 핵심이다.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성격화가 이루어진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근간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쵸? 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요.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한 매체, 다양한 장르에 활용될 수 있고요. 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익성이 확보가 가능하며 파생 콘텐츠 개발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려면 핵심은 뭐다? 스토리텔링이다. 자, 그러나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 매체와 장르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사례입니다. 자, 강풀이라고 하는 만화가입니다. 자, 이분의 웹툰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영화화 했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 웹툰의 원작 컨텐츠, 원점 컨텐츠의 유명세에 비해서 자, 영화 관객수가 저조해서 실패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웹툰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영화 장르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풀의 원작 바보입니다. 바보. 순정 만화였죠. 천만 네티즌을 울렸던 바보의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차태현, 그리고 하지원. 2008년도 2월달에 개봉이 됩니다. 누적 관객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00만이 안 돼요. 약 96만 명 정도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자, 원작 소설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지만, 자, 영화라는 장르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자, 이웃사람이 있네요. 강풀의 웹툰 이웃사람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2012년도에 개봉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배우들 등장합니다. 김윤진, 마동석, 김성균 등등등. 이웃사람들에 의해서 살인마, 죽은 소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내용입니다. 누적 관객수가 약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자,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자, 소설로, 웹툰이죠. 자, 강풀의 웹툰 이웃사람의 웹툰보다는 적은 누적 관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26년은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26년 2012년도 11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26년의 기다림, 복수는 시작되었다. 누구의 복수일까요? 누구의 복수? 자, 누적 관객수가 약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스토리가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6년 만에 복수를 단행하는 영화죠.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2세들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2세. 누구한테 복수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머리가 없는 그 사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 역사적인 사실에 과감하고 특별한 상상을 더한 팩션 영화였죠. 웹툰에 비해서 영화가 누적 관객수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작이 좋다라고 해서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영화로 만들겠다, 드라마로 만들겠다. 각각의 매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각색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이외에 만화를 원천 콘텐츠로 해서 만들어진 OSMU 사례들입니다. 자,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미생, 굉장히 인기 있었죠. 자, 직장인들의 이야기. 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그쵸? 북한 간첩 이야기였죠. 자, 이끼. 저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자, 이 영화도 크게 실패하진 않았던 영화입니다. 이웃사람은 앞에서 보셨고요. 전설의 주먹 기억나시나요? 과거 고등학교 시절 때 전설의 주먹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노브레싱, 그리고 가장 많이 성공한 신과 함께. 자, 그래서 최근에는 원천 컨텐츠를 만화를 많이 선정하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소설보다는 만화에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영화화 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소설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요, 그냥 글로만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캐릭터만 보고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 라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브랜딩은 글로만 브랜딩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얼굴, 내 사진, 나의 사인. 우리 뭐 야구선수나 뭐 프로선수들, 연예인들 우리가 사인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 사인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화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OSM의 명함에 자 매치 장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매체와 장르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영화는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완결된 스토리로 영화를 찍습니다. 자, 10편짜리 소설을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10편짜리 소설을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동안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영화가 실패한 사례가 많은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단막극은 1시간, 미니 시리즈 24시간, 1일 연속극 50시간 방송을 해요. 자, 이것들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된다고? 작아지겠죠. 자, 게임입니다. 개발자 시나리오와 사용자 시나리오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만화는 만화책과 웹툰의 형식상의 차이를 이해하셔야지만 자, 이 분야에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공적인 OSMU를 위해서는 각 매체, 장르에 맞게 스토리링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는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영상화하고 싶다. 자, 그러면 영상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과연 내가 영상으로 10분을 표현할 건지 20분을 표현할 건지에 따라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압축시킬 거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은 무엇이고 그 핵심적인 요소가 정확해야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원청 콘텐츠의 흥행 요소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원청 콘텐츠와 차별되는 요소를 자, 장르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OSMU 원소스 멀티 유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원청 콘텐츠, 거점, 부메랑 효과, 그리고 창구 효과, 그리고 다양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나의 원천 소스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브랜드 할 수 있는 원천 소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천 소스가 없는데 거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나의 핵심적인 스토리텔링은 무엇이 있을까? 그 소스를 가지고 나는 어떤 OSMU로 개척해 볼까? 내 이야기를 한 장의 만화로 표현해 볼까? 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나의 이야기를 나의 캐릭터로 만들어 볼까? 나의 이야기를 3분짜리 영상으로 표현해 볼까? 자, 이번 주의 과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원천 소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OSMU. 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만화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림 실력이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만화 그린 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우리 휴대폰 어플에 캐릭터 만들어주는 어플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앱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수업 전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 캐릭터의 의미, 이 캐릭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주의 과제는 나의 원천 소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